일부 신도시는 그래도 가격이 뭐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들은 2020년 가격으로 좀 굉장히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교수님 지난번에 김작가TV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내년 집값 예. 한 20에서 30%였나요? 20에서 40%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10에서 17% 서울이 평균. 서울이. 예. 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지방은 제가 계산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만 했고 그때는 이제 서울 평균이 그 정도고 강남하고 이제 노도성 이 3지역 봤을 때 네. 노도성 지역이 조금 더 떨어질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은 드렸었죠. 예. 그때 어쨌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시장, 뭐 수도권 기준에 있을 때 분위기가 좀 어떤지랑 그 사이에 또 뭐 바뀐 것들이 있다면 네, 뭐가 예. 있을까요, 교수님? 우선은 지금 제가 그때 나왔을 때는 그 김작가 TV는 사실은 그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나이스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별로 욕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 연말 하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욕을 좀 많이 먹었었어요. 너가 시장 다 떨어뜨리니까. 뭐 제가 떨어뜨릴 힘도 없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거래량하고 가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지수예요. 그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수를 만든 건데 보시면 이제 여기가 4분기예요. 4분기에 떨어졌다가 새 정권 들어서면서 인수위에서 막 좋은 뉴스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서 약간 다시 올랐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이고요. 뭐 경기도, 인천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도 다 떨어진다는 얘기여서 지금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게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격 측면에서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가격과 거래량 하셨으니까 거래량 측면에서는 거래량이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파란색은 서울이고요. 이 주황색이 경기도예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올해 1분기고 2분기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건 계절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겨울보다는 봄이 좀 더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좀 그 활동을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의 수준이 이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닥쳤을 때거든요. 그때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거래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매수 수요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2008년의 그 위기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파란색은 제가 말씀드린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강남구하고 노원구만 봤어요. 그럼 사실은 이 강남구보다 노원구가 역대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노원구가 아파트 물량이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건 지금 월 단위거든요. 월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이 수치는 노원구가 거래 절벽인 게 너무 보여주고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이 수치가 지금 이때보다도 적어요. 2008년 위기 때보다도. 예. 보통 강남구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대략 한 달에 한 200건, 300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올 초는 1월 달인가는 100건밖에 거래가 안 되고 막 그랬어요. 예. 지금도 굉장히 거래 절벽이에요, 지금. 예. 야, 이게 근데 2008년 어쨌든 그때 글로벌 경제 위기였다. 거래량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보다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적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때가 더 위기인 거는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가 더 위기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괜찮았고요. 이제 글로벌에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거였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5%대이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를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활발했어요. 그죠? 하다가 2008년에 위기 딱 터지고 꽉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기준금리를 확 인하를 하면서 다시 시장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경기가 지금보다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올렸지 이때처럼 급반등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때랑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 2020년 큰 변화였죠. 금리 인상 꼽으셨는데 예. 그 이후로 그 교수님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지 않나요? 지금? 아,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오곤 있는데 이거는 미국발 인플레이션의 종속적인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 올지 몰랐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예언가가 아니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짜 그렇게 침공해가지고 국제 곡물 시장을 타격시키면서 뭐 이런 상황일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플레이션 10%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거의 미치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인플레이션 10%라는 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이 교수님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빠른 거였는데 어쨌든 그때 10% 떨어진다 하신 거는 교수님이 생각하신 어쨌든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빨리 된 거면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키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은 임대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부동산 관련돼서 하나의 트렌드는 월세 폭등이에요. 그거는 전국에 있는 글로벌 도시가 다 해당돼요. 그죠? 뉴스마다 들으면은 뭐 런던, 베를린 뭐 사람들 시위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 폭등으로 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오르면 사실 그래서 집값도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집값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금리는 집값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이에요. 부동산도 투자의 그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분자는 월세 1년치 합이고 분모가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인플레이션은 분자인 월세한테는 되게 좋아요. 그죠? 근데 분모한테는 중간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분모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투자 수익률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제가 바라보는 뷰는 월세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투자자들한테 이런 사인을 줘. 저 정도 월세 받으면은 이 가격대에 나 집 사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죠?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인 뉴스인데 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격이 하락되는 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싸움 같은 것들이 지금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월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부동산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고 기준금리가 얼만큼 인상되느냐, 그게 부동산의 매수 심리를 저하시킬 거예요. 이 둘이 되게 중요해요. 이 둘이. 지금 월세 얘기해 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이제 월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돌아다녔는데 예. 요즘에 월세 물건이 구하기가 예전보다 굉장히 힘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오르면 이게 폭등세 만약에 좀 된다면 이게 집값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죠. 시장 상황이 굉장히 평평한 시장이라고 볼게요. 굉장히 그냥 안정된 시장.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5%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년에 임대 수익을 한 5천만 원 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분모가 그럼 5%니까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10억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떤 이유로 임대료가 갑자기 100% 상승돼서 1억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분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가격이 2배가 돼요. 20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월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황들이 굉장히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분모가 움직이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을 좀 맞춰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꼬마 빌딩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그 1년치 월세 수입이 얼마예요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1년치 월세 수입이 한 5%야? 그럼 이거 사야겠네. 왜냐면은 지금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 시장에서 3%니까 내가 그러면 더 그 가격 상승분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게 사실 이 아파트 시장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온 거에 대해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분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가 더 힘이 세느냐가 지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좀 우선은 생각하세요? 지금
월세가 네. 급격하게 상승한 건 맞는데요. 네네. 이게 끝없이 상승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월세 상승하는 것 대비 본인들의 소득 수준은 빠르게 상승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만약 월세가 지나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은 약간 하위 지역인 빌라로 가서 살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월세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꺾이느냐 하고요. 그다음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점 갔다가 유지되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러면 내년 말까지 서울 부동산 그때 나오셨을 때 10에서 17% 하락 전망하셨는데 예, 예. 지금도 생각이 똑같으신지 아니면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이니까 아니야 더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아 보시는지 그렇죠.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예측한 거는 이제 기준금리 2% 정도 됐을 때 그때 한 10에서 17% 하락을 봤었고요. 근데 지금은 지금 벌써 2%가 됐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저는 내년 말까지 아마 3에서 3.5%까지 기준금리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 가격대가 2019년 초반 가격대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퍼센트로 하면 되게 커요.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 1월이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작년 말 고가까지 봤을 때 저희 인덱스로 보면 한 40% 폭등을 했어요. 그죠? 굉장히 높은 폭등인데 이게 다 없어지는 게 한 37%가 되면 이 가격이 원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37% 정도 하락할 것 같다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게 2019년 한 중순 가격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예. 35에서 37%까지도 고점이에요, 고점.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고점부터 대비해서 내년 연말이니까 2년 동안 뭐 한 그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1년에 한 17% 정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그만큼 어쨌든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건데 올해 하반기는 그럼 내년 시장에서 상황이 보내오는 좀 위험 신호, 금리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거래량이죠. 예, 거래량이고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본인들이 스터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대형 단지 위주로 해가지고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 몇 개 케이스가 있던데 그 성동구에 있는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30평대 기준으로요. 14억 하던 게 13억까지 빠졌고요. 그다음 매도 호가가 지금 12억 5천 정도 돼요. 벌써 10%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북구에 있는 대형 단지 보면은 작년 연말에 9억 8천 찍었는데 지금 8억의 매도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벌써 한 17% 정도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은 이게 9억 8천 하던 게 매도 호가가 8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안 달려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뭐냐면은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8억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거의 20%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황이 좀 되게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면 이제 이쪽이 아닌 강남 쪽은요? 강남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덜 빠졌. 예, 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특정 단지를 말씀드려야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잠실역 주변에 엘리트 있잖아요. 네네네. 잠실 엘스하고 리센스하고 트리즈. 네, 다 모여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게 5천 세대끼리 해서 15,000세대거든요. 거기서 30평대만 딱 모아가지고 보면은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때 25억 5천에 거래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24억 5천, 올해 2분기에 23억 5천에 지금 분기마다 1억씩 떨어졌어요. 평균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제가 뭐 분기마다 계속 1억씩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봐도 25억 5천에서 23억 5천이면은 사실은 거의 한 7, 8% 떨어진 거잖아요. 강남권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강남권에서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들이요.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 있는 대단지들, 도성초등학교 주변. 그러니까 잠실에서 사는 분들이 약간 업그레이드 되면은 역삼동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대치동 학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굳이 여기 가서 그렇게 할까? 뭐 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지면 여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시작의 그 시차의 문제지. 강남권도 같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강남도 떨어지는 건데 좀 현재까지는 덜 떨어졌다는 건데. 덜 떨어졌어요. 그럼 예. 이제 강남에서 먼 지역들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예,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고가 주택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작년에 급등했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약간 송파가 좀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도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기 현금 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남이 덜 떨어졌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2021년 이후에 현금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분들이 내가 현금으로 30억 주택을 샀는데 옆집에서 28억에 거래됐다고 한 6% 떨어졌다고 그걸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들 경우에 노원구를 제외하고요. 노원구는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약간 열애예요. 근데 강북구나 도봉구나 성북구에 있는 데들 보면 재건축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그 6억 이하인 경우에는 뭐 LTV 50%에서 많이 껴있고 6억부터 9억 사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론이 아니고 그 일반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잖아요. 네네. 그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같이 오르니까 주담대 이자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지금 취약해요. 그래서 6억부터 15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대출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올해 하반기랑 내년에 수도권에서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때도 6억에서 10억 사이가 좀 많이 떨어지는 6억에서 15억 사이가 제가 봤을 때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혹시 그러면 좀 이 하락기 때 버티는 곳이 있을까요, 수도권에서? 아니면 지방이라도?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지방 마케팅 스타트를 안 붙였다가 이번에 책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지방 광역시 같은 데들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통틀어서 거의 가격이 안 올랐어요. 굉장히 평평해요, 플랫해요. 하다가 2020년, 2021년에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건 유동성이에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꺾이면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요. 근데 광주하고 대구는 조금씩 오르는데 거기도 급등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실질 가격으로 하면 굉장히 거기도 평평한 마켓이에요.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 아마 2020년 이전 가격을 회귀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 그리고 수도권 안에 있는 신도시들도 보면은 분당, 과천,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 있잖아요. 뭐 남양주, 하남, 일산 같은 경우에도 김포도 마찬가지고 거의 안 올랐어요. 제 말씀은 2010년대요. 근데 여기가 2020년하고 21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 버블을 보기 때문에 그게 꺼질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권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구들은 이제 2016년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상승세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남권을 포함한 이제 약간 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타운이요. 그 서울, 그리고 그 외의 서울 지역, 그 다음에 분당하고 일부 신도시, 는 그래도 가격이 뭐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들은 2020년 가격으로 좀 굉장히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도 약간 좀 분류가 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에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 사실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식일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집을 이제 가지신 분은 안 좋겠지만 언제 사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값이 영원히 떨어지는 건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오를까 우상향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언제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시장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인간이지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부동산 재화고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게 부동산은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이고 그러면 대세 폭락도 없고 대세 상승도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그 다운턴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락이.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뭐 제가 뭐 많이 산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반세긴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 그냥 과거부터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88년, 89년에 그 강남 아파트 진짜 1년에 배씩 올랐거든요. 그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정권 때 그래서 이제 200만 원 건설회에서 분당 만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 분당이 이제 90년, 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됐거든요. 강남이 그때부터 거의 9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요. 그때 하락폭이 정말 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IMF 맞았고요. 그 다음부터 상승을 했는데 그때도 상승이 꽤 길었죠. 한 또 6, 7년 또 정체하다가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맞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또 하락을 해요. 3년.
그리고 이제 2016년까지 정체하다가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이 상승을 한 건데, 그럼 하락폭이 이제 과거에 한 7년짜리 하락폭이 있었고, 그다음에 3년 정도의 하락폭이 있었어요. 네. 그럼 지금은 하락을 얼마큼 할 것인가인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게 기준금리가 멈추는 시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은, 예, 이거 보시면은 이 기준금리하고 네. 국고채 10년물하고요. 네.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죠? 파란색은 주택담보이자예요. 네. 신규. 그러니까 여기 다른 팁인데 한국은행에서 에코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네. 이 주담대가 이제 주담대 신규가 파란색이고요. 국고채 10년물이요. 10년물이 이제 회색이에요. 네. 보시면은 주담대하고 국고채 10년물은 반드시 같이 가요. 반드시.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이게 파란색이 이제 30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빨간색이 국고채 10년물이에요. 똑같아요. 부동산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거 세 개는 3.센트로 그냥 외우세요. 기준금리, 국고채 10년물, 주택담보이자 같이 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주담대 이자를 한번 보자고요. 주담대 이자가 이건 신규입니다. 이것도 이제 6억에서 15억 사이로 산다고 하실 때 은행 가서 주택담보이자를 빌리셔야 되잖아요. 주택담보이자 빌릴 때 신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가 대략 2.5%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정말로 뭐 10억 빌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2.5%니까 1년에 2,500만 원 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4% 뚫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여기서 지금 그 미국이 내년 연말까지 장기 중립금리가 3.4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냥 여기서 지금 한 3까지만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얘도 이 스프레드랑 같이 가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게 한 5%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5%라는 게 보시면은 2012년 전에는 엄청났어요, 사실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고 오르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점이 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이자가 딱 멈추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보셔야 돼요. 그때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뭔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지불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금액이 좀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자보다는 굉장히 세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상황이어서 그 매수로 참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 교수님 말씀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거나 좀 하락하는 시그널을 보이는 그때부터 투자를 이제 집을 사는 거를 고민해도 된다. 전 그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서운 게 이 기울기예요, 사실은. 이 기울기. 그러니까 가파르서 이 기울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거래 절벽인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쯤에는 금리 인하도 막 물가가 사실 꺾였잖아요. 그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 굉장히 크게 왔었는데요. 그때가 1976년도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와서 기준금리를 확 올린 다음에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꺾인 다음에 1980년도에 이게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기준금리 보시면 거의 20%에 가까워요. 미국 기준금리가 2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요, 그때. 그래서 폴 볼커라는 분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확 올라갔다가 꺾일 때 확 꺾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이 사람들이 올렸다가 기준금리를 확 내리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쉽게 못 내린다는 쉽게 거군요. 못 내려요. 지금도 인플레이션 미국이 9%인데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2.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그러니까 올리면서 얘가 꺾이는 시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립금리를 7월 달에 3.4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해요. 좀 보셔야 돼요. 몇 개월 동안. 예.